2024년 12월 경상북도 안동. 3대째 이어온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나는 한동안 서 있었다. 낡은 기와 지붕과 회색 담장, 그리고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감나무까지. 어릴 적부터 보아온 풍경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이 지났다. 78세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신 아버지는 이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사신 분이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봉가와 주변 논밭들, 그 모든 것이 우리 집안의 역사였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요즘 시세로 40억은 좋게 된다고 했다. 나는 박은주, 올해 49이다. 우리 집안의 막내딸이자 유일한 딸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안동 구시장 근처에서 은준의 분식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었다. 그리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이 꽤 있었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수입이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10년간의 간병.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분식집을 팔았고 전세금을 뽑았고 적금을 해지했다. 병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였다. 지금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몇십만 원의 통장 잔고뿐이었다.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첫째 오빠 민호는 올해 55이다. 대구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들었다. 아파트도 강남구에 있는 30평대 신축이 있고 두 아들 모두 명문대를 졸업시켰다. 성공한 삶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큰오빠 자랑을 하셨다. 우리 큰아들이 대기업 부장이야. 큰며느리가 약사래. 그런 말씀들을 수없이 들었다. 둘째 오빠 민수는 52이다. 안동시청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다. 그래도 안동에 25평 아파트가 있고 두 딸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다. 민수 오빠는 가끔 아버지 병문안을 왔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다. 형제들에게는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 각자의 삶이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오직 아버지뿐이었다.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 간병은 내 몫이 되었다. 은주는 혼자니까, 은주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말들과 함께 아버지는 생전에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다. 특히 나에게는 더욱 그랬다. 지금 이 집에는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였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 유산 정리였다. 본가의 큰 방에는 아직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 운구해 온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의를 입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다. 10년간의 병치레로 많이 마르셨지만 돌아가신 후의 모습은 더욱 왜소해 보였다. 나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도 숨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고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장례 준비하기 전에 아버지 유언장부터 확인하자. 민호 오빠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차분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맞아. 누가 장례 주도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 정해야지. 민수 오빠도 동조했다. 두 오빠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10년간 매일 지켜보던 그 얼굴이 이제는 영원히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아직 따뜻했다. 은주야, 너도 이리 와서 앉아.
민호 오빠가 나를 불렀다. 마루 가운데 놓인 작은 상 주위로 형제들이 둘러앉았다. 나는 마지못해 일어나 그들 옆에 앉았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가 평소에 유언장 얘기하신 적 있나? 민수 오빠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는 중요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 김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곧 오실 거야. 민호 오빠가 말했다. 김 변호사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김 변호사가 누구세요? 내가 물었다. 지은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님이야. 내 고려대 동기이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민호 오빠의 대답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언제부터 아버지께서 민호 오빠의 동기인 변호사와 연락을 하셨을까? 1시간쯤 지났을 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민호 오빠가 반갑게 맞이하며 악수를 나누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런 일로 뵙게 되어 안타깝네요. 김 변호사는 아버지께 짧게 인사를 드린 후 우리가 앉은 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민호 오빠와 민수 오빠는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고 나는 무의식 중에 숨을 죽였다. 김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정성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공증사무소에 도장이 찍힌 정식 문서였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유언장. 나 박성호는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 문장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다. 첫째, 안동시동에 소재한 3대 전래 본가 토지 및 건물, 그리고 인근 논밭 일체는.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민호 오빠를 한번 쳐다본 후 계속 읽었다. 안동시 동 3대 전래 본가와 논밭 40억 상당을 두 아들에게 물려준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 변호사의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제 이름은 없나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따로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따로 언급된 내용이 없다. 즉, 나는 아예 유언장에 이름조차 없다는 뜻이었다. 40억에 달하는 재산을 두고도 딸인 나는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민호 오빠와 민수 오빠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았다.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아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물었다. 혹시라도 빠뜨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장례 관련 지시사항과 제사 방법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재산 배분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완전히 절망했다. 정말로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10년간 매일같이 아버지를 돌봐드렸는데 모든 재산을 팔아가며 간병했는데 내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제 어쩌란 거지? 김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민호 오빠와 민수 오빠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치 갑자기 전기가 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앉아있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로 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내 안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내가 한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쉬기가 어려웠다. 제가 1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데 말끝을 잇지 못하고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호 오빠와 민수 오빠는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 편에 서지 않았다. 형제들의 어색한 침묵이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내가 우는 것을 보면서도 한마디 말을 건네지 않았다.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숨이 막혔다.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혹시 내가 간병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혹시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일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었다. 오히려 나는 아버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김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다. 그럼 장례 절차는 큰아드님께서 주도하시면 됩니다. 재산 이전 절차는 장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마치 평범한 업무 하나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내게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였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민호 오빠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김 변호사는 나에게도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나는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변호사가 떠난 후에도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런 현실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나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그리고 이제 유언장을 통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것일까?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완전한 혼자. 49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다음 날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버지의 인맥이 생각보다 넓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안동시청 직원들, 동네 이장님들, 오래된 친구분들까지. 빈소 앞에는 조화가 가득했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고생 많았겠네, 은주야. 마을 이장님이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정말로 고생이 많았다. 하지만 그 고생의 결과가 이렇다니. 정말 효녀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디 있겠어. 동네 할머니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다. 효녀.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효녀라고 하면서 왜 유산에서는 내 이름이 없는 걸까? 우리 아버지 10년 간병한 효녀 딸이에요. 민호 오빠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마치 자신이 그 간병을 한 것처럼, 자신이 그 효녀를 키운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뭔가 끓어올랐다. 정말 대견하다, 은주야. 부모님 복이셨겠어. 이런 딸 둔 아버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조문객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칭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칭찬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밤이 되면 더욱 힘들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에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아버지 관 앞에 앉아 오열했다. 10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 목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관 속의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다. 가슴 한편에 돌덩이가 박혀 있는 것 같았다. 무겁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 느낌. 오빠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지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남남처럼 지냈다. 그들은 유산을 받게 되어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가끔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무언가를 의논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마 재산 처리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분노와 서러움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점점 커져갔다. 처음에는 슬픔이 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더 커져갔다.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왜 10년간의 희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가? 둘째 날 밤에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다.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저 관 앞에 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 발인을 앞둔 마지막 순간이 왔다. 관을 닫기 전에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다. 며칠간 쌓인 분노가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였다. 가슴 속에서 뭔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대로 정말 내 인생도 끝나버릴 것 같았다. 민호 오빠가 먼저 관 앞에 섰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기계적으로 들렸다. 진짜 슬픔이 담겨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민수 오빠도 관 앞에 섰다. 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역시 형식적인 말이었다. 정말로 보고 싶다면 왜 한 달에 한 번밖에 오지 않았을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왜 간병은 나 혼자 하게 했을까? 이제 내 차례였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례식장 직원도, 남아있는 조문객들도, 형들도 모두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관 앞에 섰다.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마치 모든 걱정에서 해방된 것 같은 편안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보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서 있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인사는 못하겠어. 어떻게 편히 가시라고 말할 수 있어? 이대로 보낼 순 없어.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다. 마치 용암이 분출하기 직전처럼 뜨겁고 격렬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내가 한참을 서 있자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관을 닫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표가 있었고 나의 복잡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관뚜껑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영원한 이별이었다. 이제 내 인생도 끝이다. 가족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민호 오빠는 장례식장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민수 오빠는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마치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따라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춰섰다. 가슴 속에서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10년간의 희생, 10년간의 외로움, 그리고 유언장에서 제외된 충격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갑자기 뒤돌아서며 외쳤다.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야? 목소리가 떨리고 거칠어졌다. 내가 낸 소리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외침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장례식장 직원들도, 남아있던 조문객들도, 가족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이성을 잃고 관으로 다시 뛰어갔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은주야, 뭐 하는 거야? 민호 오빠가 나를 말리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닫혀있던 관뚜껑을 다시 벌컥 열어버렸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가슴팍을 부여잡고 외쳤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분노와 절망이 섞인 외침이었다. 너 미쳤어? 관을 왜 열어? 정신 나갔어? 주변에서 비명과 경악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관을 열어 제끼는 딸이라니, 죽은 아버지를 부여잡고 화를 내는 딸이라니, 정말로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나는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차가운 관 안에 아버지를 보는 순간 모든 분노가 슬픔으로 변했다. 그렇게 화가 났었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다시 슬퍼졌다. 결국 내가 사랑했던 아버지였으니까. 나는 절규하며 아버지 가슴을 쓸어내렸다. 차가운 몸이었다.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은 생명이 없는 몸이었다. 그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다. 눈물이 아버지 얼굴에 떨어졌다. 내 눈물이 아버지의 차가운 뺨을 적셨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았다. 아버지, 흐느끼며 말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그때였다. 아버지 가슴에 올린 손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수의 가슴팍 안쪽에 뭔가 있었다.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 수의는 아버지가 직접 고르신 아끼던 옷이었다. 혹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당황하며 떨리는 손으로 수의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주머니에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종이의 촉감이 일반적인 것과 달랐다. 좀 더 두껍고 질 좋은 종이였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꺼내기가 어려웠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종이만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종이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였다. 분명히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손에 든 종이를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4년 봄이었다. 벚꽃이 만개했던 그 화창한 날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으니까. 아버지는 당시 68세셨다. 아직 정정하셨고 매일 아침 논밭일을 나가셨다. 3대째 이어온 땅을 직접 돌보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상이었다.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셨다. 아침밥을 드시고 밭으로 나가셨다. 봄철 밭갈이를 하시려던 참이었다. 나는 안동 구시장 근처에서 은준의 분식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가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후 2시쯤이었다.
마을 이장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은주야, 빨리 와. 내 아버지가 밭에서 쓰러지셨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식집 문을 급히 닫고 본가로 달려갔다. 밭에는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고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있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을 하지 못하셨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것 같았다. 안동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다. 나는 구급차를 따라가며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차가워진 손이 무서웠다. 가족분이세요? 응급실 의사가 물었다. 네, 딸입니다. 지금 CT 촬영 중입니다. 뇌경색 의심됩니다. 뇌경색? 중풍이라는 말이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오빠들에게 연락했다. 민호 오빠는 대구에서 회의 중이라며 저녁에 오겠다고 했고 민수 오빠는 시청 업무가 있어서 퇴근 후에 오겠다고 했다. 몇 시간 후 안동병원 신경과 김 과장이 나를 불렀다. 중풍으로 인한 반신마비입니다. 장기간 간병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다. 장기간이라니 얼마나 오래를 말하는 걸까?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지금 상태로는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 간병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평생?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저녁이 되어서야 오빠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는 복도에서 회의를 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민수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간병인을 써야겠어. 민호 오빠가 말했다. 간병인비가 하루에 12만 원이래. 한 달이면 360만 원이야.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오빠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은주는 혼자 사니까. 민호 오빠가 말을 시작했다. 혼자 살고 너 가게니까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우리는 회사 다니느라 매일 올 수도 없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간병은 내 몫이 되었다.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결정되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입원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안동병원 입원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이었다. 여기에 간병인비까지 하면 하루 12만 원, 한 달이면 360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다. 총 660만 원이 매달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라는 것이었다. 본가와 논밭을 합치면 40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의 통장에는 몇백만 원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땅을 좀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 소리야? 민호 오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라고? 그럼 우리 상속분이 줄어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비는 어떻게 내고요? 간병은 내가 하니까 내가 해결해. 민수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대구, 안동 출퇴근도 힘들어. 매일 올 수도 없고 나중에 다 돌려줄게 걱정 마. 결국 간병비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분식집으로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계산을 해봤다. 한 달에 660만 원이면 1년에 거의 8천만 원이 필요했다. 내 분식집 월 수입이 200만 원 정도였으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결국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분식집을 팔아야 했다. 분식집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다. 안동 구시장 근처라 위치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이었다. 10년간 운영해온 내 터전이 숫자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이야. 아버지 좀 나아지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회복되시면 다시 가게를 차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때는 이것이 10년이나 계속될 줄 몰랐다. 분식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이사했다.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20년 만에 돌아온 내 방은 그대로였다. 낡은 붙박이장과 작은 책상,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까지. 아버지는 퇴원하셔서 집에서 간병받기로 했다.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간병인 대신 내가 직접 간병하기로 했다. 하루 12만 원씩 절약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간단할 줄 알았다. 그냥 밥 챙겨드리고 약 챙겨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드려야 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전신 마사지도 매일 해드려야 했다. 아버지, 아프세요? 물 드실까요? 밤낮 없이 아버지를 보살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아버지와 이렇게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아버지는 말씀을 잘하지 못하셨다. 중풍의 후유증으로 발음이 불분명해지셨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눈빛으로 의사표현을 하셨다. 목마르시면 눈으로 물컵을 가리키시고 아프시면 그 부위를 보셨다. 나는 점점 아버지의 신호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언제 화장실에 가시고 싶어 하시는지, 언제 목이 마르신지, 언제 잠들고 싶어 하시는지.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제는 거동이 완전히 불가능해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했다. 분식집 매각 대금 1억 2천만 원도 바닥이 났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이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대구 달서구에 있던 작은 집을 팔기로 했다.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이었는데 내가 혼자 살 때 마련한 것이었다. 2억 정도니까 그 돈이면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 거야. 돈은 해결이 됐지만 일과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기저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밤사이에 실수하셨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갈아드렸다. 아침에는 죽을 끓여서 먹여드렸다. 아버지, 입 벌려보세요.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먹여드렸다. 30분이 넘게 걸리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삼키기가 어려우셔서 천천히 드셔야 했다. 이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드려야 했다. 이쪽으로 돌아 누우세요. 욕창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다. 아버지는 스스로 움직이실 수 없어서 내가 직접 옮겨드려야 했다. 매일 전신 마사지와 관절 운동도 시켜드렸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프다는 표현을 잘하지 않으셨다. 그저 묵묵히 참으셨다. 설상가상으로 5년이 지나자 아버지에게 치매까지 발병했다. 기존의 중풍에 치매까지 겹치니까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안동병원 치매병동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다. 입원비는 더욱 많이 들었다. 치매병동은 특수병동이라 일반 병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2억 원도 이미 절반 이상 사용한 상태였다. 결국 10년간 매달 25만 원씩 모은 적금 3천만 원을 해지했다. 노후를 위해서 꾸준히 모아온 돈이었다. 내가 늙어서 쓰려고 모은 돈이었는데 아버지 간병비로 사용해야 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머니 유품까지 팔았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시던 금반지를 150만 원에 팔았다. 오래된 장롱도 골동품상에 넘겼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통장 잔고가 몇십만 원밖에 남지 않았을 때 나는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더 이상 팔 것도 없었고 빌릴 곳도 없었다. 완전한 빈털터리가 되었다. 49세의 나이에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가지 몇 벌뿐이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오히려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너 누구야?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보시는 날이 많아졌다.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손 마사지를 해드리며 말했다. 아버지, 은주예요. 막내딸 은주예요. 아버지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셨다. 가끔은 알아보시는 것 같았지만 대부분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다. 실금과 변실금도 심해졌다.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했다. 괜찮아요.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냄새가 고약해도 참았다. 내 아버지니까. 밤에는 배회 증상이 있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시면 붙잡고 달래야 했다. 아버지, 위험해요. 여기 앉아 계세요. 밤새 깨어있는 날이 많았다. 그렇게 1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간병했다.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아픈 날에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속삭이던 말이었다. 아버지가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매일 그렇게 말했다. 오빠들은 명절 때만 잠깐 찾아왔다. 아버지 건강하시네. 민호 오빠가 형식적으로 말했다.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나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비가 부족해서. 하지만 오빠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마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뭐. 너가 나중에 많이 챙겨가. 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했다. 구체적인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나중에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들이 떠나고 나면 나는 더욱 외로웠다.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진 현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2024년 겨울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새벽 3시경이었다. 평소처럼 이 시간마다 깨서 확인하러 갔는데 숨을 쉬고 계시지 않았다. 아버지, 아버지. 흔들어도 대답이 없으셨다. 이미 차가워진 몸이었다.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다. 구급대원은 사망을 확인했다. 10년간의 간병이 끝났다. 그토록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다. 오빠들에게 연락했다. 2시간 뒤에야 도착한 그들은 아버지의 임종을 확인하고 장례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빈 통장과 빚만 남은 채로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다. 10년간 모든 것을 바쳤지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내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사랑한다는 말씀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가셨을 뿐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아버지가 수의 안주머니에 그런 것을 숨겨두셨다는 것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주변의 웅성거림과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손에 든 이 종이만이 전부였다. 아버지의 글씨로 무언가 써져 있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자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내 전 재산 40억 원 상당의 토지 전부를 딸 은주에게 물려준다. 눈을 의심했다. 이게 정말 내가 읽고 있는 것이 맞나? 딸 은주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다시 읽어보았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분명했다. 딸 은주. 40억 원 상당의 토지 전부. 손이 심하게 떨렸다. 종이를 떨어뜨릴까봐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이것이 진짜라면 어제 변호사가 읽어준 유언장은 무엇이었을까? 멀리서 지켜보던 민호 오빠와 민수 오빠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내가 뭔가를 발견한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만 보고 있었다.
민호 오빠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평소에는 침착했던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민수 오빠도 마찬가지였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관뚜껑을 열어젖힌 것에만 놀라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였다. 나는 유원장을 가슴에 꼭 안고 일어섰다. 오빠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다. 민호 오빠가 제일 먼저 소리를 질렀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관을 왜 열어? 민수 오빠도 가세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분노보다는 당황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나는 유원장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뭐예요? 유원장이 왜 달라요? 내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오빠들이 뭘 숨긴 거죠? 민호 오빠가 더욱 거세게 공격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너가 가짜 만들어서 넣은 거지? 이게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돈 때문에 가족한테 사기를 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민수 오빠도 계속해서 나를 비난했다. 너 지금 그게 할 짓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마당에.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1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왜 어제 유원장과 다른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다. 그렇게 우리의 언쟁은 더욱 격해졌다. 서로 욕까지 하며 더 이상 안 볼 것처럼 싸웠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말리려고 했지만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란이 점점 커지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10분 정도 지나자 경찰관 2명이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유산 분쟁 같은데요. 장례식장 직원이 설명했다. 나는 경찰관에게 2개의 유언장에 대해 설명했다. 어제 변조사가 읽어준 것과 지금 내가 발견한 것이 다르다고 했다. 형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내가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넣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유산 분쟁은 민사라 개입 못합니다. 법원에서 해결하세요. 저희는 질서 유지만 할 수 있어요. 일단 조용히 해주시고 장례는 마저 진행하세요. 결국 그날은 일단 장례를 마저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어수선해졌다. 조문객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렸다. 일부는 먼저 자리를 떠났다. 나는 유언장을 가방에 소중히 넣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증거였다. 오빠들은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계속 서로 귓속말을 나누었다. 아마 대책을 의논하는 것 같았다. 발인 행렬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무겁고 어수선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이 이렇게 시끄럽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실을 발견한 것이 더 중요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을 찾아낸 것이 더 소중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진짜 유언장이 있었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그 유언장이. 장례를 마친 지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본가에 머물고 있었지만 오빠들의 시선이 날로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발견한 유언장이 가짜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민호 오빠와 민수 오빠가 함께 찾아왔다.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은주야, 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 민호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재산에 눈이 멀어서 유언장까지 조작하다니. 아버지 관에다 가짜 유언장 넣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수 오빠도 가세했다. 그들은 나를 완전한 악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반박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호 오빠가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다. 더 이상 변명 마라. 우리가 다 봤어. 너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니야. 당장 나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가족이 아니라니. 10년간 아버지를 돌본 내가 가족이 아니라니. 10년 간병한 것도 다 재산 노리고 한 거였구나. 민수 오빠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내 모든 희생이 재산 욕심으로 매도당하고 있었다. 진짜 치사하다. 그들은 내 짐을 밖으로 내던졌다. 10년간 쌓아온 내 소중한 물건들이 마당에 흩어졌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민호 오빠가 소리쳤다. 완전히 악인으로 몰린 내 심리 상태는 참담했다. 10년간 모든 것을 바쳐 아버지를 돌봤는데 그 모든 것이 재산 욕심으로 해석당하고 있었다. 내가 가족한테 이런 취급을.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모멸감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쁜 년이라는 낙인까지 찍혀 쫓겨나는 절망감이 몰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효녀라고 칭찬하던 그들이 이제는 욕심쟁이라고 손가락질할까? 가방 하나를 들고 집 앞에 서서 흐느꼈다. 아버지,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의지가 남아 있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해. 내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있었다. 이것만은 진실이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집에서 쫓겨난 나는 곧바로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민호 오빠의 동기라는 김 변호사를 만나야 했다. 진짜 유언장을 보여주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법무법인 건물은 안동에서는 꽤 큰 규모였다. 깔끔한 로비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전문성을 과시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을 뵙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에게 말했다. 예약이 있으시나요? 급한 일이라서. 박성호 씨 유언장 건으로 왔습니다. 잠시 후 김 변호사가 나타났다. 장례식 때와는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다. 이게 뭐죠? 내가 유언장을 보여주자 김 변조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설마 이런 걸 만들어서 오신 건 아니죠?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은주 씨,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민호 형님한테서 다 들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재산 문제로 이성을 잃으신 것 같은데. 정신 차리세요. 그는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다. 이런 위조품 가지고 와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위조품이라고 단정 지어 말했다.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형님들이 경찰 신고하기 전에 그만두세요. 협박까지 했다. 경찰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 좀 제대로 봐주세요. 진짜 아버지 글씨.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런 짓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김 변호사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나를 내쫓았다. 법무법인을 나서면서 절망감이 몰려왔다. 변호사마저 내 편이 아니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내 손에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지만 이걸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변호사에게서도 버림받은 나는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다. 갈 곳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다.
49세의 나이에 길거리를 헤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안동역 24시간 찜질방에서 하루 5천 원을 내고 잠자리를 해결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찜질방비도 아껴야 했다. 돈이 떨어지면 중앙공원 벤치에서 노숙해야 했다. 겨울밤 벤치는 너무 추웠다. 신문지를 몸에 두르고 잠을 청했지만 추위 때문에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버지 유언장이 가짜일까? 자기 의심이 밀려왔다.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간절해서 없는 것을 본 것은 아닐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 벤치에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하루 종일 굶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점점 초췌해지고 지쳐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안동시청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공익 변호사가 와서 상담을 해준다고 들었다. 박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10년간의 간병, 유산에서 제외된 충격, 관에서 발견한 유언장까지. 오빠들이 가짜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박 변호사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일단 필적 감정을 받아보세요. 그가 제안했다. 대한감정원에서요. 비용은 90만 원 정도 들지만 한 번만 하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90만 원. 지금 내게는 엄청난 돈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다. 만약 진짜라면 충분히 승산 있는 사건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들어왔다. 드디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내게 남은 돈은 10만 원도 안 된다. 결국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기로 했다. 집도 없고 나이도 많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새벽 4시 안동역 청소 알바를 구했다. 일당 6만 원이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역사 전체를 청소하는 일이었다. 추운 겨울 새벽에 물걸레질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점심시간에는 치킨집 배달 알바를 했다. 일당 5만 원이었다.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는 일이었다. 추위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저녁에는 건설 현장 정리 알바를 했다. 일당 7만 원이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 하루에 18만 원씩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생활비도 필요해서 실제로 모을 수 있는 돈은 하루 10만 원 정도였다. 필적 감정만 받으면 아버지 뜻을 증명할 수 있어. 그 희망 하나로 버텼다. 몸이 아파도 추워도 힘들어도 견뎠다. 15일간의 극한 생활을 통해 95만 원을 모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써주신 편지와 함께 대한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2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감정원 직원이 말했다. 그 2주가 내 인생을 결정할 2주였다. 2주 후 대한감정원에서 연락이 왔다. 결과 나왔습니다. 내일 오셔서 확인하세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결과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대한감정원을 찾아갔다.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아버지가 예전에 써주신 편지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관에서 발견한 유언장은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역시 진짜였다. 나는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가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10년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 희생을 알고 계셨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려 하셨던 것이다. 이 감정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다.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진실을 무기로 한 정의로운 싸움을. 필적 감정 결과를 받은 나는 곧바로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김 변호사를 다시 만나야 했다. 법무법인 로비에서 김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김 변호사가 나타났을 때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또 오셨네요. 말씀드렸지만 나는 대한감정원 감정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그 순간 김 변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감정서를 받아든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그는 감정서를 읽어내려가며 점점 더 얼굴이 창백해졌다. 갑자기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침내 진실이 터져나왔다. 원래는 짧은 이름이었는데 본인들의 이름으로 수정해 달라고. 김 변호사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침착하게 제안했다. 변호사님,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게요. 그의 눈에 희망이 번쩍 떠올랐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오빠들이 직접 위조했다는 증거를 만들어주세요. 오빠들 만나서 유언장 위조 사실을 말하게 하고 그걸 녹음해주세요. 김 변호사는 당황했다. 변호사님의 선택이에요. 지금 당장 신고당할 것인가 아니면 저와 협력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저를 봐주시겠어요? 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협조를 약속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김 변호사가 오빠들을 만나 자연스럽게 위조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김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나에게 전달했다. 카페에서 만나 핸드폰으로 파일을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큰일 났어요. 은주 씨가 필적 감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김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다. 그 멍청한 게 그런 것까지 한다고? 민호 오빠의 당황한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진짜 골치 아프네. 우리가 그때 손 뗀 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다른 방안 없어? 민수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완전한 자백이었다. 야, 너 입 조심해. 우리가 뭘 했다고. 민호 오빠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야, 당장 은주 찾아. 민호 오빠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찾아서 그 유언장 빼앗아서 찢어버리자. 그래, 증거 없애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 민수 오빠도 동조했다. 가장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필요하면 좀 거칠게라도 해서 입 맞게 하자. 완전히 악질스러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다. 내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내 친오빠들이 나를 해코지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에요. 김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장을 내겠어요.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나는 안동시청에서 만난 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상대편에는 민호 오빠와 민수 오빠 그리고 김 변호사가 있었다.
나는 김 변호사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저 오빠들의 진심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를 이용했다. 그는 그렇게 버림받아도 괜찮은 나쁜 사람이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내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변론의 여지가 없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박민호, 박민수는 문서 위조죄, 사기죄, 협박죄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박탈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는 40억 상당의 안동 본가와 논밭 전체를 상속받았다. 그리고 내가 쫓겨났던 그 집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승리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다.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정에서 승리한 후 나는 다시 본가로 돌아왔다. 본가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마루에 있는 아버지의 안경, 벽에 걸린 달력에 아버지가 써놓으신 메모들, 그리고 아버지가 앉으시던 마루 자리에 움푹 패인 흔적까지. 논밭 일부를 매각했다. 5억 상당의 논밭을 팔아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35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검소하게 살기로 했다. 안동 구시장 근처에 박성호 분식을 다시 열었다. 예전의 은준의 분식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딴 가게였다. 아버지를 기리고 싶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크고 깔끔했다. 하지만 메뉴는 예전과 똑같았다. 김밥, 라면, 떡볶이.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첫날부터 옛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다. 어머, 은주야. 정말 다시 열었구나. 박성우 분식이라고? 아버님 이름으로 했네. 손님들은 반가워했다. 내가 겪은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가에서의 생활은 평온했다. 내 방에서 잠을 자고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아침을 맞았다. 여전히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방을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뒤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은주에게라고 적힌 봉투였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몇 장에 걸쳐 정성스럽게 쓰여져 있었다. 이 편지를 언제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가 너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다. 내 유산에 관해 아들들이 욕심을 부릴 것 같구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유언장을 2개 준비했다. 하나는 내 수의 안주머니에 넣어놨다. 그래서 수의도 내가 아끼는 옷으로 정했다. 언젠가 누군가 발견하겠지. 그게 아들들이 아니길 바란다. 내 재산은 당연히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다. 그동안 돌봐줘서 고마웠다. 내가 내 진짜 딸이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딸아. 아버지가 생전에 한 번도 해주지 않으신 말씀이었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을 뿐 늘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다. 칠순 때 내가 만든 조끼를 입고 찍으신 그 사진이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진심으로 인사드렸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 사진에 대고 깊은 절을 올렸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다. 안동 공원묘지를 찾았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아버지 이름으로 분식집도 다시 문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줘요.
안동 낙동강이 보이는 언덕에서 따뜻한 일몰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이곳이 내 고향이고, 내 터전이고, 내가 평생 살아갈 곳이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고, 정의가 승리했고, 다시 내 삶을 찾았다. 박성호 분식의 불빛이 구시장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단골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고, 나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